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회담에 대한 북미 양국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했는데 이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혈압약에 발암물질이 들어간 걸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판매 금지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발암물질이 얼마나 함유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굴에 갇힌 태국 소년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이버 2명이 소년들을 한 명씩 차례로 구조할 계획인데 이르면 오늘 밤 첫 구조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재외 공간에서 잇따르는 성추행과 갑질 사건에 대해 외교부의 사후 대처가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중징계를 받은 태국 대사관 직원이 징계 중에 다른 외교부 경력직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스웨덴을 꺾고 28년 만에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승부차기 끝에 개최국 러시아의 돌풍을 잠재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은 프랑스와 벨기에,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이렇게 유럽팀 간의 4강 대결로 펼쳐집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어제 끝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회담을 놓고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미국. 반면에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당했다고 한 북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게 강도 같은 요구라면 전 세계가 강도인 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예, 오늘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이 도쿄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세령 특파원, 한미일 3개국이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미일 외교장관은 오늘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대북 제재 논의는 북미 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북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에는 대북 제재 해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CBID 대신 FFVD,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단어 새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혹시 전해졌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우선 이 FFVD라는 용어가 CBID나 완전한 비핵화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선의를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had lengthy discussions about the scope of w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means over the past 2 days. It's a broad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and have not challenged that. 네, 하지만 전날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일방적이고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면서 미 대표단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는 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비핵화를 둘러싼 셈법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시간표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는 걸까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그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의 순서나 시기 등 합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로 들렸는데요. 실제로 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기 문제를 놓고서 북한은 중요한 시기에 하겠다. 미국은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미 양측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는 시작된 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북한 외무성이 미국 대표단을 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대해서 곧장 맞대응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불만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so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만남을 꼭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었다면서 이번 방북 결과와 김 위원장의 면담을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을 경계했습니다. 예, 이런 설전과 또 갈등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또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누가 강도냐 하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서도 북미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초 이달 27일에 종전선언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이런 거친 반응이 단지 어떤 협상 전략인 건지 아니면 비핵화 협상의 적신호가 정말로 켜진 건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엇갈립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젯밤 9시 반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나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지 2시간 반쯤 후입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신뢰가 더 공고화되긴커녕 확고부동했던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거친 성명에 대해 미국 관리와 언론 사이에선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는 시각과 비핵화 협상이 길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뚜렷한 신호라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종전선언 논의를 놓고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이달 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하자고 했지만 미국이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며 뒤로 미루어 놓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은 북한 체제 보장의 첫 단계로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비핵화를 놓고 서로 다른 셈법을 노출하며 후속 협상으로 공을 넘긴 모습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회담 결과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회담 결과 놓고 서로 다른 해석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먼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부터 살펴보면요. 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결과가 매우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약 2시간 뒤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회담 결과가 극히 우려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어제 끝난 회담은 1박 2일간의 회담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열린 고위급 회담입니다. 양측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들어간 건데요. 서로 회담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것은 그만큼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차가 컸다는 것을 드러내고요. 구체적으로는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해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향해서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라고 거칠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회담 내용에 불만이 많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긴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북미 간의 의제의 차이가 입장 차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면 북한이 논의하고 싶었던 의제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정전협정 65도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예. 오는 이제 7월 27일인데요. 그다음에 ICBM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또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미국 측에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뒤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한 걸 보면 먼저 비핵화와 시간표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했다고 했고요. 역시 그다음에 ICBM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는 문제, 또 미군 유해 발굴 문제에 대해서는 12일 날 판문점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예. 각각 밑에 두 개는 양측의 의견이 같지만 북한 측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폼페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긴 시간을 들여 비핵화와 시간표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예. 서로 간의 의제가 다른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이제 류정화 기자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이제 미국이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보면 연내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염두에 두고 강하게 항의한 건데요. 하지만 북한이 의제에 앞서 봤듯이 올렸던 것은 종전 선언과 함께 올린 것이 ICBM 엔진 시험장 폐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는 ICBM의 기술을 더 이상 개선시키지 않겠다. 즉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는 거지 기존의 북한의 핵시설, 핵물질 또는 기존의 ICBM 미사일을 제거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미국 측의 입장에서 봐는 이는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창리 ICBM 핵실험장 폐기 정도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게 미국 측 판단이라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대가로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라고 예.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 북한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북미 관계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종전선언은 적대적 정책을 벌이겠다는 선언이고 그 이후에는 불가침 조약 또는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더 그 다음 수순은 대북제재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측으로서도 종전선언을 섣불리 내주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 의제에서 빠진 것을 보면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실질적인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되고 예. 이는 핵물질의 신고, 사찰,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실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비핵화 프로세스, 그러니까 신고와 사찰 문제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예. 바로 이 워킹그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완전한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고 또 못을 박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예, 짧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실무협상 앞으로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워킹그룹도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양측의 시각차가 계속 크다 그러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나옵니다. 예, 우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예. 다만 이 협상이 순조롭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기존 북미 정상의 합의문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 좀 난항이 많을 것으로 봤고요. 이 때문에 계속 난항이 이어진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매듭을 풀 수도 있다라고 예. 전망을 했습니다. 예.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다 좋은 협상의 결과물을 궁극적으로는 원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서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습니다. 인도는 3박 4일 일정으로 특히 내일은 인도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도 만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싱가포르로 이동해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13일 귀국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원료를 쓴 약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불안한 환자들이 몰리면서 식약처 홈페이지는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오한희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제지양 화하회사의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의 판매와 수입을 잠정 중지시켰습니다. 발사르탄은 혈관을 수축하는 호르몬을 억제해 혈압을 낮춰주는 성분입니다. 유럽의약안전청이 해당 중국 제조사에서 만든 발사르탄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며 고혈압 약들을 회수하자 식약처도 어제 낮부터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번에 문제된 발사르탄은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제조 수입량의 2.8%가량입니다. 이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한 고혈압 약은 82개 회사의 219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약품 목록을 확인하려는 환자들이 몰리면서 어제 자정에는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약을 끊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약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리포트로 보셨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약을 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취재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기자,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문제가 된 약이 뭐가 정확히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어제 문제가 돼 판매 금지 조치된 건 의약품 원료인 발사르탄 자체의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네. 바로 발사르탄에 들어간 불순물 때문인데요. N니트로소디 메티라민, 이른바 NDMA로 불리는 물질입니다. 방향성 유기화학 물질로 대부분 오염된 물이나 흡연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물질입니다. 사람에게는 주로 간에 피해를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더 분명히 하자면 중국산 발사르탄, 바로 그 원료가 들어간 약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발사르탄의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20여 군데가 있고요. 문제가 된 곳이 중국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된 발사르탄이 포함된 혈압약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복용한 분도 계실 텐데 이 금지한 약을 바로 끊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문제의 NDMA 성분은 발암 물질이 맞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물질은 극단적으로는 흔히 먹는 김치에서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유량이 중요한데 아직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의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복용을 즉각 끊지는 말고 최대한 빨리 의사와 상담해 대체약을 먹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입니다. 네. 고혈압은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약을 끊으면 혈압 조절에 곧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네, 고혈압 약이라는 게 꾸준히 먹어야 하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문제된 약을 먹었다면 바로 끊지는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대체 약을 처방받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금지 조치된 혈압약이 219개 제품인데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 제품이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219개 제품은 중국산 발사르탄을 쓸 수도 있다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 가운데 중국산 대신 유럽산이나 이를테면 미국산을 쓴 제품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지금 당국이 정확한 현황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판매 금지 조치가 어제 주말에 나왔단 말이죠. 네, 주말에는 의료기관들이 다 닫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환자분들 불만이 많았는데요. 네. 그 유럽 식약청이 유통 금지 조치를 내린 게 지난 5일입니다. 식약처는 6일 하루,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품 확인 등을 거쳐서 어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가 나름 발빠른 조치를 내렸지만 세보대처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환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의사를 만날 때까지는 복용을 곧바로 끊지는 말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의 불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았고요. 네. 다행히 문제의 중국산 혈압약을 대체할 약품이 많습니다. 내일이라도 다른 혈압약을 처방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환자들의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정엽 기자였습니다. 주말 사고 소식입니다. 경북 영양군에서 40대 남성이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다쳤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경북 영양군 동부리에 사는 42살 백모 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영양파출소 소속 51살 김모 경위와 53살 오모 경위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백 씨를 말리려 하자 백 씨는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피의자가 집 뒤쪽으로 뛰어가서 이제 들고 와서 김경위는 목 부위를 다쳐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경위도 귀 쪽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타격대와 형사 등 10명 넘게 추가로 출동해 백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백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백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부산 해운대 주택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70대 남편이 강도에게 살해된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부인이 사주한 청부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남편의 욕설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그랬다는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로 한 남성이 달아납니다. 강도 살인 용의자 45살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쯤 70살 B씨의 집에 들어가 잠자던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아내를 묻고 뒤늦게 귀가한 딸을 협박해 2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이 범행은 B씨 아내가 기획한 청부살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시신 화장과 계속되는 수사로 심경의 변화를 느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한 번의 폭행은 있었고 이런 무시라든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눌린 상태에서 살아왔다. A씨는 범행 대가로 B씨 아내에게 진 5천만 원의 빚을 덜어내고 추가로 사업자금 3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B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 아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기내식 차질 문제가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죠. 직원들은 지금 서울 도심에서 경영진을 규탄하는 두 번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잠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지금 집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진이 혹시 시작됐습니까? 네, 그제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의 집회 현장입니다. 지금 이곳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집회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 조금 뒤면 이곳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종로의 금호 아시아나 본관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선글라스와 마스크 또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집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서 모두 300명 정도인데요. 이들은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내식 납품업체 대표의 유가족이 직접 발언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착하고 밝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됐는지 이 모든 원인은 밝혀져야 되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발단은 기내식이었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진 퇴진 요구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문제의 배경이 된 경영진의 갑질이라는 게 직원들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추가로 나온 정황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 매니저급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최근 박삼구 회장이 곧 공항을 방문하니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인사를 철저히 잘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공개됐고요. 또 승무원 교육생들이 회장님 사랑한다, 이런 내용의 노랫말로 된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까지 하는 과거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또 기내식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회사 측 설명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간편식으로 대체됐을 뿐이란 겁니다. 이런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기내식에 대한 지적도 여전히 나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도 첫날에 이어서 오늘 집회까지 함께했습니다. 역시 조양호 회장 등 경영진 총수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의 집회 현장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탐루엉 동굴에 갇힌 소년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사고 보름 만에 시작됐습니다. 동굴 안에서 잠수는 숙련된 전문가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비가 와서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구조 당국이 실행에 나섰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동굴 앞에 진을 친 취재진이 하나둘씩 철수합니다. 태국 구조 당국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굴 주변에 소개령을 내린 겁니다. 유소년 축구팀 소년 12명과 코치가 동굴에 구립된 지 보름 만에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군 잠수대원과 국제잠수 전문가들이 투입돼 잠수 전문가 2명이 소년 1명씩을 데리고 나올 계획입니다. 관건은 탈출 경로 곳곳에 놓인 침수 구간입니다. 구조 당국이 그동안 이곳에 고인물을 빼내기 위해 배수 펌프를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6일 태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 잠수부가 동굴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 숨지는 등
현장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국 기상청이 내일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 만큼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을 서둘러 구조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입니다. 아이들을 동굴 밖으로 꺼내는 데는 최소 11시간이 걸리며 구조가 무사히 이루어지면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9시쯤 첫 생존자가 무트로 나올 전망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어제 일본 서남부 지역의 폭우 소식 전해드렸는데 뉴스 나가는 동안 이번에는 동부 지역에 규모 6.0의 지진이 덮쳤습니다. 비 피해로 이미 70명 넘게 숨진 상황에서 일본 국민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금 상황을 지옥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폭우가 이어지면서 집은 무너지고 도로는 끊겼습니다. 거리는 이미 큰 수로로 변했고 고립된 주민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흘 동안 일본 서남부 지역에 내린 비는 1000mm가 넘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70명 넘게 숨지고 6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고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SNS엔 고립 주민들의 살려달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폭우와 폭풍, 붉은 흙이 쏟아지는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뿌라삐론이 소멸하면서 장마 전선이 서남부 지역으로 밀려나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폭우 피해가 비껴난 일본 동남부 지역엔 지진이 덮쳤습니다. 지바현 인근 바다에서 어젯밤 8시 20분쯤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까지 건물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진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재해가 심각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산불까지 겹쳤습니다. 최소 주민 1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대피 중이지만 뜨겁고 강한 바람 탓에 좀처럼 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빠른 속도로 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불길은 가옥 수십 채를 삽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소방 항공기가 진화에 나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앙상한 기둥과 잔해만 남았습니다. 주민 3천여 명은 급히 대피한 상태입니다. We've lost about 40 structures and about 5 have been damaged, but we also discovered a fatality in the Hornbrook area in a structure this morning, and we haven't identified the subject found. 산불은 바짝 마른 초목이 있는 국립공원 등 유명 관광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10%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다 이 지역은 특히 주택이 밀집해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 동부 샌버너디노 국유림 인근과 남부 샌디에이고에서도 산불이 번져 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40도가 넘는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염에 소방관들도 지쳐 진화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P통신은 비는 오지 않고 대신 뜨겁고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 불길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한 회사에서 성추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그 회사에 다시 경력직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래서 서류 전형에까지 합격을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겠죠. 이런 일이 우리 외교부 대사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재외 공간에서 성추행이나 갑질 사건이 많아 정부 감사도 받았었는데 외교부의 대응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에티오피아의 한국 대사가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칠레 대사관에서는 외교관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재외 공간에서 성추행과 갑질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외교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감사에 적발된 사건 중 하나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주 태국 대사관에서 현지 채용된 A씨가 올린 글입니다. 2015년 입사 한 달도 되지 않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 무릎을 조금 건드렸어요. 그냥 실수겠거니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허벅지까지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고 머리가 약간 하얗게 되더라고요.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불쾌한 경험은 한 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에어컨 바람을 다 쐬고 있다고 하니까 사타구니가 시원합니다. 너 사타구니가 뭔지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감사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는 다른 직원들의 추가 증언을 근거로 성추행과 폭언 등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징계를 받고 있었던 지난 4월 외교부의 경력직 채용에 응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영사직이었습니다. B 씨는 최종 합격하진 못했지만 아직 계약직으로 태국 대사관에 일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B 씨의 영사직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다른 건물에서 일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오히려 자신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제가 됐어요. 대사관내에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근데 공지도 안 해줬어요. 피해자의 배려가 전혀 없어요. 반복되는 재외공관의 사건 사고에 외교부의 인식이 아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주로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뒤 퍼뜨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범죄는 지난해 1,200여 건으로 2년 사이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몸캠 피싱은 성적 학대로 보고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되도록 지워진 사실이 드러났죠. 검찰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고 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거부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2016년 초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나가자 법원행정처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그 무렵 행정처는 중복 가입한 연구회를 탈퇴하도록 조치하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규모를 절반인 200명대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합니다. 수년간의 예산 내역과 가입자 현황, 회의 내용까지 확보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 흔적은 이 시기 작성된 행정처 문건들에 적나라하게 남았습니다. 당시 이 문건 상당수를 보고받았다는 법원 행정처장은 고영한 대법관입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정도가 심각하다며 A등급을 매겨 공개한 문건들 상당수가 고 대법관의 행정처장 재임 시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검찰이 최근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거부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의 PC는 법원 행정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 2일 퇴임 전에는 확보해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자료가 디가우징으로 모두 사라진 상황이어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 후임 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는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을 작성했던 실무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썼던 하드디스크마저 넘기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 확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찰과 대법원 간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기무사의 2인자인 소강원 참모장이 기무사 개혁 TF위원회에서 해촉됐습니다. 소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을 사찰하고 유병헌 체포조를 운영한 TF에 소속된 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을 만드는 데도 관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현지 시간 7일 오전 대만 해협에 진입해 북동쪽으로 항해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는 건 공식적으로 11년 만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한 여군이 육군 모 사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군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이 여전히 해당 장성을 현직에 두며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5일에 치러집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출제 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고했습니다. EBS 교재나 강의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70%며 영어와 한국사는 동일하게 절대평가입니다. 스파이더맨을 그린 만화작가 스티븐 디코가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CNN은 디코가 지난달 말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962년 디코가 작품 어메이징 판타지에서 처음 선보인 스파이더맨은 2002년 영화로 재탄생하며 사랑받아왔습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신문 구독 시작한 MB입니다. 예, 오랜만에 비하인드 뉴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신문 구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서너 개의 신문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말만 해도 신문 구독을 끊고 이 성경만 읽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서 신문 구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신문 구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심리 안정이 안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어찌됐건 구독을 다시 시작하면서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나 다스 관련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전해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건강 악화로 재판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외부 진료를 하지만 이제 권유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것도 거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보시는 것처럼 이 호화 수감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버텨보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건데요. 예. 일각에서는 앞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이나 허리 통증을 이유로 외진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여론이 되게 악화된 것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중요한 게 이번 주 이제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텐데요. 김 전 기획관은 현재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그리고 다스를 통한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김 전 기획관은 앞서 최후 진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예.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혐의 중에서 이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로 서둘러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이번엔 페북 다시 시작한 홍준표입니다. 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에 새로 글을 올렸나 보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이었죠. 저희가 이 비하인드에서도 소개하기도 했는데 개파를 청산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면서 마지막 막말하겠다 이런 페북을 올린 지는 약 3주 만에 오늘 다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미국에 잠시 다녀온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경제 정책을 언급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시 시작할 것 이 말 때문에 이 정치 복귀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시점은 상당히 주관적이군요. 판단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때니까. 근데 3주 만이라고 했죠. 생각보다 좀 일찍 다시 글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당시에 자신이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주로 끝내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올린 지도 2주도 안 돼서 사실상 페이스북 정치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예. 일단 홍 대표는 오는 11일 미국 LA로 출국할 예정인데 정확한 귀국 날짜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홍 대표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것 자유한국당의 지금 어수선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당 지금 내용을 겪고 있고 또 비대위원장직을 놓고도
이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하기도 했지만 이국종 교수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보수의 희화를 멈추고 한국당한테 해산하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축구 종가죠. 잉글랜드가 28년 만에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크로아티아도 러시아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죠. 러시아 월드컵은 이제 유럽팀의 대결이 됐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잉글랜드에선 종일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맥과이어의 헤딩골과 델리 알리의 헤딩 추가골, 그리고 골키퍼 픽포드의 그림 같은 선방. 잉글랜드는 철벽 수비를 자랑하던 스웨덴에 2대0으로 이겨 28년 만에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수도 런던의 길거리와 펍은 물론 경기가 열린 러시아 사마라에서도 팬들은 잉글랜드의 월드컵 승리를 가져온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52년 만의 우승을 꿈꿨습니다. 축구 종가지만 월드컵 우승은 1966년 자국 개최 대회에서 딱 한 번뿐. 때문에 자부심보다 자괴감이 많았던 잉글랜드 팬들은 빠른 공격, 그리고 조직력을 앞세운 세트피스로 승승장구하는 대표팀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But this time it might be different and we dare to dream. Thank you very much. It's coming home. 발칸의 브라질로 불리는 크로아티아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개최국 러시아를 꺾었습니다. 인구가 500만도 안 되는 크로아티아는 키타로비치 대통령의 열렬한 응원 속에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가 준결승 진출을 확정하면서 남은 월드컵은 유럽팀 간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문화계에선 북한이 화두입니다. 남북 교류 분위기에 문화계도 북한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한 젊은이들의 엇갈린 사랑이 무대에 오르고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전시도 열립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만수예술단에서 호른을 연주하는 선호가 주인공입니다.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와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북에 두고 온 약혼녀 연화의 탈북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남과 북, 그 사이에 얽힌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애절한 노래에 담았습니다. 봉제 공장을 되살린 전시실. 낯선 표어를 아이들이 신기한 듯 만져봅니다. 초코파이는 하도 인기가 좋아 한때 북한 당국이 반입 금지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개성공단은 10년 넘게 남북한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며 같은 꿈을 꾸던 곳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단 폐쇄에 피난 가듯 물건을 싣고 내려왔던 자동차는 다시 올라갈 그날을 꿈꿉니다. 평양에서 열린 공연과 통일농구는 가을 서울로 이어집니다. 오고 가는 기회가 늘면서 공연 예술 교류를 배우는 아카데미도 생겼습니다. 문화계에선 서로 다른 남과 북을 보여주고 또 알아가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오늘 밤 제주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내일 밤부터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